첫 번째 사건. 접근금지 종료 7일 만에 아내 살해한 남자.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냐며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의 말. 가정폭력으로 떨어져 있던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2025년 6월 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앞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60대 남성 A씨. 그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던 60대 아내 B씨에게 주저없이 찔러댔습니다. 수차례 찔린 B씨는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아내 B씨는 A씨와 떨어져 조용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접근금지 조치는 2025년 6월 12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7일 후 A씨는 오피스텔로 찾아갔고 결국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6월 16일과 18일 두 차례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만나지 못했고 또 한 번은 그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19일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A씨의 태도였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또 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갔냐는 질문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뿐인데 미안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건 당일 아내 B씨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를 요청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는 너무 느렸고 그는 보호받기 전에 살해당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끝나고 집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던 여성. 하지만 법적인 거리 100m는 죽음의 그림자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끝까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잘한 거다. 두 번째 사건. 며느리의 비밀 친구.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며느리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다. 그리고 손녀는 말했다. 엄마 비밀 친구야.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비밀 친구야. 쉿. 60대 여성 A씨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2년간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장례식장에서 A씨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합니다. 눈앞에 보인 건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남자는 A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A씨가 며느리를 불러 따져 묻자 그녀는 사촌 오빠다. 외국에 있다가 잠깐 온 것이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이후 며느리는 죽은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해버렸고 A씨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며 손녀 양육을 맡기고 홀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 회사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동네 카페에서 한 남성과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놀란 A씨는 손녀가 볼까봐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손녀는 카페 안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다. 비밀 친구도 같이 있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할머니 쉿 비밀이야. 그 말에 전율이 느껴진 A씨는 해당 카페를 찾아가 손님인 척 접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를 안고 있던 바로 그 남자. 그리고 그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A씨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인상이 참 좋네요.
결혼하셨어요? 그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 중이에요. 3년쯤 만났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자신의 며느리라는 걸 A씨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며느리를 찾아가 진실을 묻자 그녀는 이젠 남편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자주 봤니? 손녀는 대답합니다. 응. 아빠 살아있을 때도 셋이서 놀이공원 많이 갔어. 즉, 이 관계는 이미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이 관계를 단죄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새 출발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시어머니, 그런 그녀에게 손녀가 건넨 말은 위로가 아닌 찜찜한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고 난 뒤에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세 번째 사건, 사진첩의 진실, 11년 연애, 6년 동거, 그리고 어느 날 발견한 사진엔 유부녀와 찍은 셀카, 외도 흔적, 그리고 속옷까지. 누구보다 믿었고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 그와 11년을 함께했고 6년 동안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컴퓨터를 열었을 때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입사 5년 차 남자친구. 그는 늘 바빴습니다. 야근이야, 심사 보고서 작성 중이야, 부서 적응이 힘들어. 그의 핑계는 다양했고 여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6년을 함께 살며 11년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식 후 늦은 귀가 주말이면 아버지 대신 운전해야 해라며 연락 두절. 밤 산책을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그가 자리를 비운 틈에 책상을 정리하다 컴퓨터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름의 폴더들, 그리고 그 속엔 다정한 셀카 모텔 침대 위 사진, 속옷에 남겨진 분비물, 모두 한 유부녀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의도 호텔, 광진구 에어비앤비, 한남동 고급 숙소를 업무상 출장이랍시고 함께 다녔고 회사에선 커피와 간식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사진 속 메시지는 점점 더 애틋해졌고 결국 속옷의 흔적까지 남긴 채 보관돼 있었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해 뒀습니다. 그는 울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몰래 찍은 거야, 실수였어, 진짜 사랑은 너야. 하지만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핏대 세우고 정조 운운하던 사람이 이중적이라는 게 더 역겨웠어. 마지막으로 그녀는 불륜 상대의 남편과 사자대면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둘 다 개박살 내고 싶어요. 같이 살아온 시간 11년. 그리고 한순간의 배신. 다정했던 그 사람의 컴퓨터엔 몸보다 더 깊은 배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연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과 바람난 유부녀의 기록자였습니다. 네 번째 사건.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병실 소음의 가족 갈등. 분노 참지 못한 사이코패스의 무차별 살인. 서울 강북구 한 평범한 마트. 그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사건. 아무 이유도 아무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CCTV를 똑바로 바라보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3세 김성진.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약 대신 술을 택했고 병실에서의 소음과 가족과의 갈등이 그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경 병원 근처 마트에 들어선 김성진은 환자복 차림 그대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꺼내며 자신의 행동을 CCTV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오케이 제스처를 하며 그는 소주를 마시고 흉기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트 안은 공포의 현장이 됐습니다. 60대 여성 손님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40대 마트 직원 한 명은 살려달라 애원하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성진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분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동기와 대상이 불분명한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사건 며칠 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던 김성진. 그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실의 소음과 가족 갈등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만들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과 무표정한 태도에 유족들은 오열했고 악마 같은 놈이라며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날 마트는 일상에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실 소음, 가족 갈등, 그리고 술. 모든 게 맞물려 일어난 사이코패스의 무차별 살인. 우리는 그를 악마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더욱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5번째 사건.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 행인 잇따라 치고 달아난 20대의 검거. 살인범이 몰던 택시의 행인까지. 흉기 든 20대의 광란 질주. 한밤중 택시가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은 택시기사와 피범벅이 된 20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흉기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새벽 3시 30분경 60대 택시기사와 21세 윤모 씨는 도로 위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육 씨는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기사의 몸은 금세 피범벅이 됐고 택시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살인 후 육 씨는 택시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도주 도중 그는 행인 2명을 잇따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행인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육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택시에는 충돌 흔적이 선명했고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약물이나 음주 상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육 씨는 자신을 보호하려 흉기를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택시 기사에게 지름길을 알려줬지만 30분간 헤매면서 실랑이를 벌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흉기 든 청년의 광란 질주가 남긴 상처는 그 누구도 쉽게 치유할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의 삶도 행인의 일상도 그의 분노와 폭력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죗값이 엄중히 다뤄지길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6번째 사건. 배달 음식 받으러 문 연 순간 전 여친 살해. 문 열자마자 칼날이 끊어진 사랑의 비극. 30대 전 여친 살인 사건.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대 남성은 칼을 꺼내 냉혹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후 A씨는 범행을 계획했고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여는 순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1년간 A씨와 교제하면서도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 길가에 나타나 두렵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동했고 B씨는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극은 막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집 현관 앞에서 흉기를 미리 챙기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O'씨는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며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동기와 내용, 계획성, 피해자 상처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 우울증의 암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 그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은 평생을 짊어질 고통을 안았습니다.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법정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7번째 사건. 어머니 살해한 탈북민 아들. 교도소 출소 후 1개월 만에 비극. 교도소 쳇바퀴 속에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다. 그러나 설날 전야 그 마음은 차가운 칼날에 무너졌다. 아들이 친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목을 졸라 숨통을 끊고 흉기로 급소를 찔렀습니다. 설날 전날의 비극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난해 2월 9일 밤 34세 탈북민 A씨는 출소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19년 전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겨운 삶 속에서 식당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탈북 후 6년 만에 지병으로 숨졌고 아들은 교도소를 오가며 폭력 전과를 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출소할 때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만취한 A씨는 어머니의 목을 졸랐고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와 화목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한 갈등이나 원한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 교도소 동기였던 탈북민 지인과 베트남으로 떠나자는 대화를 나누었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것이 걱정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홀로 베트남에 가기 위해 어머니를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고 2심에서는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허망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판결은 확정되어 아들과 어머니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는 아들의 차가운 폭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탈북민 가정의 아픔과 사회적 지원의 부재가 빚은 비극에 우리 모두가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8번째 사건. 만취해 변 묻힌 채 쓰러진 남편 방치 아내 무죄 선고. 술 취해 바닥에 쓰러진 남편. 아내는 아무 조치 없이 외출했다. 법정은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졌고 옷에는 병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진만 찍고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숨졌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경 의정부의 한 주택. 아내 A씨는 귀가했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편 사진 몇 장만 찍은 후 외출했습니다. 오후 3시경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여전히 같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남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데서나 잠든다는 점을 증언하며 고의적인 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음 발견 시점에 대해 경찰의 거짓 진술한 점은 당황스러움과 후회의 감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유기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정부 집법은 아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나약함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법정에서조차 쉽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과 의무 사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무서웠고 사랑이었기에 더 잔혹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 존재를 무시당한 분노, 일상에서 벌어진 맨 얼굴의 악의. 이 8개의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괴물의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현실 속 공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상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였습니다.